자, 봅시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철학 지문 하는데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 사실 지문의 성격은 과학기술이랑 되게 달라 보이지만 실제 글을 읽는 방식은 생각보다 과학기술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우리가 수용과 이해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 받아들인 다음에 해당 부분 가지고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해한다. 이 대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첫 지문이 뒷 지문보다는 조금 쉽지만 읽는 방법 자체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건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독서 방법이잖아요. 그죠? 독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문이 필요한데 그 지문으로 철학 제재를 다루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오려고 노력을 했잖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터득했다면 다음번에 공부를 할 때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첫 지문부터 볼 건데 일단 문제통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해 보면 1번은 일치구를 치고 질문 이건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너네들이 그냥 답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답을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눈으로라도 확인해서 답 골라야지.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그건 언제나 차선이에요. 그건 언제나 차선이고 공부를 할 때 차선칙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니까 기억 니은 끝나고 해당되는 내용 끝나고 바로 와서 풀면 될 거고요. 3번 조건화 원리인데 조건화 원리가 마지막 문단까지 계속해서 나오죠. 글 다 읽고 푸시면 되고 4번은 보기니까 적용하면서 풀면 돼요. 접근 방법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갔어? 알겠습니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자,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했지만 이렇게 한정의 의미 이야기하면 잡아야 돼. 알겠죠?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다. 자, 예시니까 내가 예시는 계속 강조하죠. 필자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 내용만으로 독자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 이해하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따라서 예시는 필자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힌트라고 했었죠. 따라서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뒤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고 앞의 내용이 이해 안 됐다면 뒤의 내용을 그러니까 예시로 앞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행동 다 결과적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치환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가 뭐야? 임의의 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다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면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대요. 또 예시 나와요.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게 뭐야? 정도의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자, 여기서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해서 대조의 표시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대조의 표시 등장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하라고 했어? 얘네는 어떻게 생각했더라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걸 머리로 환기하라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환기하려고 했는데 안 떠오르면 눈으로 확인하는 거 얼마 안 걸린다고 했죠. 근데 결국 내가 이거를 눈 내고 넘어갔네를 깨달으려면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점검이 몸에 익으려면
숙제를 할 때 의식해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 니은 끝났으니까 선제 확인하면 되는데 그 전에 1분단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자, 1분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베이지주의자가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믿음에 갖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분단은. 그죠? 이 믿음에 대한 거에서 전통적 인식론자들이랑 베이지주의자랑 그 입장이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셋 중에 하나만 기회 이거예요. 그죠? 그 세 개가 뭔데요? 그렇지.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죠? 베이지주의자는요? 그렇지. 정도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요? 그렇지. 가장 강하게 믿는 정도부터 가장 약하게 믿는 정도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게 1번단 내용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과 관련된 거 체크해 봅시다. 만약 을이 기억이라면, 자, 이건 전제니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을이 전통적 인식론자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셋 중에 하나만 든다고 생각한다. 그죠? 동시에 니은일 수 없다. 니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가장 강한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가장 약한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강한 정도의 믿음이 참이라고 믿는다, 거짓이라고 믿는다, 참, 거짓 둘 다 아니라고 믿는다에 속해 안 속해요? 안 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은일 수 없다는 맞겠죠. 이해되시죠? 셋 중에 하나만 된다고 하는데 얘는 세 개 말고 딴 것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전통적 인식론자가 강한 정도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죠. 지금 이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니은이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미 동시에 니은일 수 없다를 맞다고 시켰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결국 얘는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세 개에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나머지도 체크 한번 해보면 기억은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왜? 그렇지. 하나만 되니까. 셋 중에 하나만 되니까. 니은은 을에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죠. 정도의 차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도를 수치화했다고 생각해봐. 100으로 수치화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일 눈이 온다를 50 정도로 믿어요. 50 정도로 믿어. 그러면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도 50 정도가 되겠죠. 그럼 같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니은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 왜? 그래, 정도가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임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데, 그죠? 그럴 수 있죠.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납득되는데 여기 납득해야 되죠. 그죠? 앞에 수용했으면 여기 납득이 돼야 돼. 베이지주의자 이것도 일종의 정의된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베이지주의자의 입장을 설명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읽을 때는 그 입장을 환기해 봐야 돼. 마찬가지야. 환기 안 되면 1분단 가서 확인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이거를 문대고 넘어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면 피드백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자, 베이지주의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그렇지. 믿음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참임을 새롭게 알게 되면 이거 참이었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이라고 믿는 정도가 가장 강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짓인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 거짓이네. 를 알게 됐어.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고 믿는 정도가 가장 강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얘네들 입장에서. 여기는 납득이라고.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 이런 받는 게 뭐야? 그렇지.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게 됐을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그런 거 봐. 이에 따르면 이 설명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의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데 지금 여기가 한 문장이 이만큼인데 여길 그냥 눈으로 쭉쭉 읽어나가면 당연히 남는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여기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천천히 봐봐.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거 혹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에 따르면 뭐는 알아? 자, 예를 들어서 A가 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해요? 그렇지? A가 참임을 가장 강한 정도로 믿겠죠. 참임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른 명제 B에 대해서 정도가 변화하는 걸 설명하겠대. 그럼 얘는 모르죠. 아, 이거에 대해서 새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A가 참이야 거짓이야 를 알게 됐을 때 이 A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설명했죠. 근데 이 베이지주의자들은 뭐도 설명할 수 있냐? A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됐을 때 다른 명제 B에 대해서는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걸 뭐로 설명한다고? 조건화 원리로 설명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뒤를 얘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읽어야 된다고. 이 A, B 이걸 넣어둔 상태로 읽어야 된다고. 자, 봅니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요. 납득이 안 돼. 이게 납득이 돼야 돼. 여기가 납득이 돼야 돼. 여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당연한 말이다. 당연한 말이야. 자, 천천히 봐봐. 만약 전제잖아, 그죠? A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그래. 다른 명제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설명한다고 했죠. 얘가 어떻게 변하냐?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그쵸? B에 대해서도 믿음의 정도를 갖고 있었겠죠. 뭔지는 몰라도 믿음의 정도를 갖고 있었을 거야. 거기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왜? A가 참인 건 확인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바뀌었잖아. 그냥 단순히 B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묻는 게 아니라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B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뀌었죠. 근데 내가 이미 A가 참인 걸 확인했죠. 그러면 그 A가 참이라면 B를 나는 이만큼 믿어 의 정도로 바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안 됐을 수도 있어. 안 됐을 수도 있어. 만약에 여기를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 아시겠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잘 봐. 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이제 예시 읽는 법이거든. 자, 너네들이 철학지문 특히 명제 튀어나올 때 왜 어려워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해서 그래. 너네들이 평상시에 무슨 조건화를 이런 거 생각해요? 그냥 뭐 비 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일 때 뭐 이딴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 자체가 낯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과적인 마인드가 센 애들이 법경제 어려워하고 문과적인 마인드가 센 애들이 과학기술 어려워하는 거랑 똑같아. 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잘 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명제 다루고 있는 글을 읽을 때 뚫는 방법을 학습해 둬야 뚫을 수 있다고요. 너네들 평상시에 이 생각을 안 할 게 뻔하니까 볼 때라도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명제 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걸 명심하세요. 너네들 머릿속에서 새로운 명제를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마. 알겠죠? 어차피 니네가 떠올린 명제는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 왜냐면 너네들이 논리학을 공부를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문에 있는 걸로 읽으려고 해야 돼. 즉 명제 지문은 너네들이 뭘 연습하기 좋냐? 예시 읽는 방법을 연습하기 아주 좋아요. 예시 읽는 방법. 여기 지금 예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예시로 이 앞에 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베스트는 앞에 게 이해돼서 확인하면서 읽는 거지만 그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시험장에서도.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얘로 이걸 뚫어야 돼. 예시 가지고 얘 이해해야 돼. 왜? 필자는 너네들이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예를 통해서 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통해 이해하는 걸 연습하기 좋다고 명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봐. 그래서 강조한 거야. 자 봅니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재. 자 그러면 앞에 A, B로 치환해봐. 뭐가 A고 뭐가 B야? 그렇지. 내일 비가 온다. 얘 A야 B야? B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죠? 여기에 B를 넣어야 돼요. 여기에 B를 넣어야 돼. 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하나에 대한 믿음의 정도니까. 근데 뒤를 보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라고 했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의 예잖아. 그죠? 따라서 오늘 비가 온다가 A가 되는 거고 내일 비가 온다가 B가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치환했으면 의미도 생각해야 돼. 이걸 통해 얘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죠?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해가 쨍쨍해. 해가 쨍쨍해. 이 상태에서 내일 비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별로 안 올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은 해가 쨍쨍한데 이따가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내일도 비가 올지고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어. 근데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면 내일 비가 온다고 강하게 참일 거라고 믿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황에서 조건을 원래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A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밖에 봤더니 비와.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되겠니? 강해지겠죠? 왜 강해지는 거야?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참일 거다라고 믿는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A, B 기호로 설명할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례를 보면 뭔 말인지 알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별개로 읽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예시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연습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야.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내일 비가 온다에 대해서 약하게 믿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어요. 왜? 실제로 비가 왔으니까 오늘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온다를 믿는 정도로 믿음의 정도가 바뀌어야 되죠. 걔는 강하게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약하게 믿을 때보다는 강해질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여기에 예시는 하나의 정보를 알게 됐을 때이지만 둘 이상의 정보를 알게 됐을 때도 싹 가능하다. 그죠?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내가 좀 중요하게 보라고 했죠. A가 아니라 B다. 이거 선지 만들기 좋다고 했잖아. 그죠? A가 아니라 B다라고 진술해 두면 A이다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 만들기 좋잖아.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요. 그죠? 아, 정도랑 관련돼 있는 거지 행위라는 관련이 없구나. 그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올 거라고 강하게 믿어. 실제로 오늘 비가 왔어.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거라고 강하게 믿어. 여기까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로 우산을 챙겨가거나 이거랑은 또 별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위랑은 별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단 요약해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돼야 돼요. 지금 사실 이 문단 내용 많죠. 이 문단 내용 많죠. 근데 저걸 안 보고 지금 요약하려고 하는 거죠. 저걸 안 보고 요약하려면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됐어야 돼. 이해가 됐어야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도 나름대로 점검해 봐야 돼. 알겠죠? 자, 이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 조건화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 조건화 원리를 어디에서 설명하는 건데? 이거 왜 쓰는 건데? 이거 어디에 적용되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죠. 믿음의 정도 변화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정도가 바뀔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조건화 원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B라는 명제에 대해서 약하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A가 3일 때 B는 강하게 믿어요. 근데 A가 참이에요. 그럼 B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이 문단의 내용 전부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제 뭐 예시 들어가면서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위의 예가 뭐예요? 그렇지. 조건화 설명하기 위해 비 내리고 하는 거, 오늘 비 오고 내일 비 오고 하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대. 그렇지 않은 건 무슨 말이야? 그렇지,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 그죠?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대요. 자, 이것도 얘 생각이니까 수용인데 이건 수용하기 어렵지 않죠? 참 거짓인 걸 새롭게 어떤 정보를 알았어. 근데 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가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 그죠? 예를 들어,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하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돼. 납득도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납득이죠. 여기서 수용했으면 이거 적용이니까. 그죠? 그리고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아니, 오늘 비 오네? 은하에는 외계인이 있겠군. 이렇게 믿음의 정도가 바뀌는 사람이 어딨냐고.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믿음의 정도는 안 바뀌는 거야? 그래,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어서 이걸 기억해두면 되죠.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대요. 납득도 안 돼요. 되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이유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관련성. 관련성이 없으면 믿음의 정도 안 바꿔도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3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관련 없는 거랑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건화 원리가 믿음의 정도가 변화할 때를 설명하는 건데 이걸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관련이 있을 때야. 관련이 있을 때. 그죠? 근데 관련이 없을 때도 있잖아. 참 거짓에 대한 정보를 알았는데 내가 믿음의 정도를 바꿀지 말지 결정해야 될 명제가 그 사실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정당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이 호소할 수 있대요. 실용적 효율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게 무슨? 평상시에 쓰는 거? 그거랑 달라. 평상시에 쓰면 쓸 수 있으면 실용적이겠지만 실제 쓰는 거, 실제 쓰는 거. 효율은요? 효율적인 게 뭐예요? 어? 에너지를 덜 쓰는 것도 효율적인 거지. 효율적인 게 에너지를 덜 쓰는 건 아니야. 물론 이 글에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왜 이득인데요? 기회비용을 줄여도 효율적인 거지. 효율적인 게 기회비용을 줄이라는 뜻은 아니잖아. 이런 거 좀 찾으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애 없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오히려 이런 단어가 어휘 공부할 때 효율성은 훨씬 좋다니까. 효율성 이런 단어를 공부하는 게 효율성이 좋다고요. 왜? 한 번만 보면 정확하게 바뀐다니까. 너네들이 단어도 많이 받고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도 알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뿐이잖아. 그죠? 이런 단어들을 한 번만 사전에서 찾아봐도 정확하게 박힌다고요. 아 이거 그래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이거였어. 이렇게 생각 박히고 그 뒤에는 안 흐릿해진다고. 알겠죠? 좀 찾아봐. 알겠죠? 효과적인 비율이잖아. 그죠?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다. 효과적인 정도가 높다 이 뜻이고 효율성이 낮다. 효과적인 정도가 낮다 이거죠.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용적 효율성이라는 건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해. 납득되는데 되죠? 아무 이유 없이 전학 가요. 그러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죠? 바꿔 얘기하면 비효율적인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베이지주의자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 이가 맞는 게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학 가는 거니까. 너네들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학 가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 그거랑 똑같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비효율적인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야. 그죠?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왜?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납득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사실 얘에 대한 내용이야. 그죠? 왜 믿음의 정도 관련 없으면 안 바꾸는데? 그렇지. 비효율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련 없는데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건 비효율적이라고요. 관련이 없을 때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제 판단 해보죠. 조건과 원리 앞에 보고 그냥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읽은 내용 가지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얘는 그냥 날라가죠. 왜? 어차피 행위랑은 상관이 없다. 그죠? 그 다음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가 어때야 되는데요? 그렇지 안 바뀌어야 돼. 그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는 건 틀렸고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뭔 내용이야? 그렇지. 두 가지 이상도 싹 가능하다. 그 얘기죠? 싹 가능하고. 그 다음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어떤 명제를 알기 전에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는 사실 알고 난 다음 믿음의 정도의 변수가 돼야 안 돼. 생각해보세요. 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내일 비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다고 해야지.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었는지 알잖아. 자, 한 명은 올 것 같다고 강하게 믿어요. 한 명은 약하게 믿어요. 근데 둘 다 비가 오면 올 것 같다는 강하게 믿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그럼 얘네 둘 다 어때? 강하게 믿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얼만큼 믿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따라서 알기 전에 어떤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어. 왜? 뭐만 알면 돼. 참인 걸 알았을 때, 즉 참인 게 조건일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면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가 틀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 4번. 나 이런 것도 명단 파트가, 그리고 솔직히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눈으로 비교하면서 다 고르는 게 잘 안 돼. 이게 과학기술과 읽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수용과 이해의 비중을 따질 때 수용의 비중이 더 높아요. 보통. 그러니까 설명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 근데 명제는 수용해야 될 부분이 더 적어요. 따라서 선지 구성이, 과학기술은 확인해서 푸는 선지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철학은 이해해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독서를 공부하실 때에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법이랑 철학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공부하기 되게 좋아. 왜냐면 이해돼야 선지 판단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우리는 그냥 답을 하는 거야. 답을 하는 거. 자,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 믿어야 돼? 그래, 바꾸면 비효율적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면 비효율적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 바꾸면 안 되죠? 정답 2번. 그죠? 그 다음,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언제 바꿔야 돼? 그렇지, 새로 알게 된 게 관련이 있을 때. 언제 바꾸지 말아야 돼? 관련 없을 때.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되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돼? 그래, 조건과 원리에 맞춰서. 이미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냥 강하거나 약하거나 중간이거나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병과 정은 공동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대.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이 정보가 일단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나왔으니까. 가가 뭐냐?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적용해보면 무슨 뜻이야? 체육관에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근데 확신하는 정도는 아니야. 체육관에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상황에서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첩도 원래 흰색 수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름 적어놨다 그랬죠. 근데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을 발견했대. 그럼 일단 얘랑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관련 있는 정보라는데 첫 번째 잡아야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체육관에 수첩 있는 것 같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너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네들이 뭐 여기 교실에 이름 적어둔 독서책을 두고 간 것 같아.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수업 끝나고 보니까 이름 적혀있는 독서책 하나 있던데. 이렇게 얘기해. 그럼 너네들이 내가 교실에 두고 온 게 맞나 보다 라는 믿음의 정도가 강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어요. 이것도 역시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어. 이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름 적어놓은 책 하나 집에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 약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병이 가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관련 없는 건 변하지 않아. 그죠? 그 다음 병이 나만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야, 체육관에 누군가 이름 적힌 흰색 숫자 있던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씨, 두고 왔네 거기.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전부 다 강해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위험해. 왜냐면 실제로 얘가 이게 참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새끼라, 이게 참일 때 믿음의 정도가 오히려 약해진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도 강해질 수 있다고 낸 겁니다. 알겠죠? 가능성은 확실해. 변하긴 변할 거야. 왜? 관련 있는 정보의 참 거짓을 알게 됐으니까. 그죠?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나를 추가로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거죠? 야, 체육관에 누군가 이름 적힌 흰색 숫자 있던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내가 체육관에 두고 왔나 보다.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와. 야, 네 이름 적혀있는 숫자 집에 두고 갔는데?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집에 두고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체육관에 두고 왔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 오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병이 나와 나를 동시에 알게 됐어. 그러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나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한다. 맞죠? 조건화 2개 이상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나만을 알게 된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다. 틀리죠? 이거 아까 물었던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5번 선지랑 똑같은 선지죠. 얘네 둘이 이 점에 어떻게 생각했든 나가 참임을 알 때 그 조건 하에 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은 나 수처 체육관에 두고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정은 저 병신 체육관에 두고 왔을 리가 없지, 내가 볼 때 너 집에 두고 왔어 이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체육관에 이름이 적혀있는 흰색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둘 다 체육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체육관에 누군가 이름 적혀있는 수첩이 있던데? 흰색 수첩이 있던데? 라는 소리를 들으면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아질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같을 수 없겠거니 틀리다고요. 정답 5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잘냈어요. 역시 평가 잘냈어. 왜 잘냈냐? 얘는 글이 이해가 되잖아. 개 쉬워요. 그죠? 이거 판단하는 거 뭐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냥 당연히 5번이야.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 손도 못 대. 그죠? 이거 그냥 글자 계속 하루 종일 찾다가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찍고 넘어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여기도 만약에 혼자 숙제로 해올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정답을 제대로 못 고르겠다 싶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나랑 글을 읽고 나서는 판단이 됐잖아. 그죠? 그럼 글을 읽을 때 뭔가 너네가 안 할 행동을 내가 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결국 공부의 내용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세트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능세계 지문으로 갈 건데, 이 지문도 좀 유명하죠, 사실. 이 지문도 좀 유명한 지문인데, 얘도 내가 볼 때 일단 핵심은 3번이랑 4번이죠. 3번이랑 4번이 약간 다른 이유로 어려워.
일단 3번은 A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산문간의 내용이 이해가 돼야 사실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보기형은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가능 세계의 성질을 분류하고 있잖아요. 이 성질에 대한 분류만 잘해주면 답을 보는데 지장이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그것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죠. 얘 그것만 가지고 답이 안 나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 말인지 이해해야 돼. 즉 접점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왜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보기에서 접점 못 잡아도 선지에서 물어볼 때 잡으면 돼. 근데 최대한 보기에서 접점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최선이야. 선지를 보고 이런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가는 건 차선이야. 얘기했죠? 얘는 사실 선지 보고 접점 뭘 요구하는지를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세트는 3번이랑 4번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지금 읽었던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기차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걸 쭉쭉 읽어나가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예시를 읽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그죠? 기호로 나오는 거 내용을 여기서 준 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을 대입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이야기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기 좋아요. 마침 좀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건화 원리는 이거보다는 쉬우니까 문제도 잘 만들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도 잘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볼 건데 지금 지문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종이 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미리 쉬겠습니다. 미리 쉴 건데 쉴 때 그 3문단에 나와 있는 예시 있잖아. 이거를 우리 지금 조건화할 때 예시 읽는 방법 대입하면서 풀어서 이해하는 거 연습했죠. 그거를 너네들이 숙제로 해왔을 때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잖아. 그죠? 지금 나랑 처음 이걸 본 애들은 예시를 저렇게 읽으면 되는구나를 지금 깨달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한번 아까 나랑 같이 봤던 그 예시 읽는 방식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고 쉬어. 알겠죠? 어차피 한 쉬는 시간 무려 3분가량을 더 주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3분 동안 생각 정도만 해봐.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